자랑스러운 육군사관학교 74기 졸업생 여러분, 가족 여러분, 내외 기빈 여러분, 오늘 223명의 졸업생이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 명예로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을 이끌어갈 젊은 장교들의 모습이 참으로 당당하고 늠름합니다. 귀한 딸, 아들들이 위국 헌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신 가족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호국 간성의 양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교직원, 훈육관 여러분께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곳 화랑연병장은 대한민국 수호의 요람입니다. 청춘의 땀방울이 애국과 충성으로 다져진 곳입니다. 고된 훈련 뒤에도 졸업생들은 무거운 눈꺼풀을 참아가며 밤새워 공부했습니다. 화랑강 기숙사에는 고군분투의 날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20kg의 장비를 메고 300m 상공에서 뛰어내린 공수낙하 훈련도 멋지게 이겨냈습니다. 조국을 지킨다는 불타는 의지와 사명감으로 어려운 교육과정을 훌륭하게 이수해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나성산에 보관하겠다. 사자바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일명은 학바위 또는 황새바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 산행 시작했던 저 밑에 그 요역 옆에 거기서 보면 여기가 꼭 사자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처럼 보입니다. 그 머리 부분처럼 보여서 사자바위인데,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강도 높게 검증하고 반대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입니다. 야당의 본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 당차고 멋있는 여성입니다.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외교관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칭송받는 인물입니다. 흔히 쓰는 표현으로 글로벌한 인물입니다. 우리도 글로벌한 외교부 장관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역대 외교부 장관들을 비롯한 많은 국내외 외교 전문가들이 그가 이 시기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으로 적임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지지가 훨씬 높습니다.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 설날은 평창올림픽과 함께해서 더욱 특별합니다. 세계에서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와 제대로 된 까치 설날을 맞았습니다. 선수들은 지금 평창에서 운동복 대신 한복을 입고 육가락을 던지며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남북의 선수들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겨운 우리말로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너무나 오래 기다려온 민족 명절의 모습입니다. 남북 선수들의 값진 도전을 넉넉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국민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도 가족들과 둘러앉아 올림픽 이야기를 나누며 야기꽃을 피우고 계시겠지요.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뻐하면서 한해의 꿈과 포부도 나누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새해를 맞아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설날처럼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올림픽으로 여는 희망찬 새해, 여러분 가정에 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와 부모에 이렇게 다들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 덕분에 이번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또 패럴림픽 온 국민들이 함께하는 축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리고요 오늘 밥도요. 이게 뭐 청와대밥은 아니지만 청와대밥은 좀 맛이 좀 없어요. 근데 여기 강원 나물밥 이렇게 특별히 준비한 밥이라고 합니다. 다들 맛있게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인 올림픽 대회를 국민들에게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 2028 평창 동계올림픽! 동계패럴림픽! 대통령님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도 한 번만 응원 부탁드립니다. 서서울 생각갖고 학생 여러분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주 여자중학교 학생 여러분 사랑합니다. 평창에서 만나요. 함께 박수. 예, 제이씨. 나는 요새 당신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오늘 이렇게 연단에서 또 당신의 이렇게 마음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또한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이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와야 할 일이었기에 나는 변하고 당신이 스스로 당신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결심하면서 나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궤적이 표현하지 않았던 당신의 의미가 지금의 삶으로 말로써 표현되는 것이라 믿기 때문에 당신이 잘하고 앞으로도 잘하고 당신 이야기가 그대로 속마음 그대로인 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을 보내면서 애처롭긴 하지만 믿음이 항상 생겨납니다. 당신은 아름답고 따뜻하고 그리고 사랑하지 않고 언제나 긍정한 사람이라고 나는 믿고 있고 그건 내가 당신 만나서 그지 알지?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월요일 뉴스 신세계 진행을 맡은 저는 박평입니다. 제 옆에는 언제나 시원한 해석과 일가를 펼쳐주시는 권순욱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욱입니다. 오늘 이제 고일석 편집국장님께서는 조금 이따가 합류하셔가지고 같이 또 언론에 보실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오늘의 뉴스 브리핑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이죠. 네. 동계 패럴림픽 폐막했습니다. 동계 패럴림픽의 성공적 피날레가 있었는데요.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성공적인 피날레를 거뒀습니다. 1988년 서울 하계 패럴림픽 이후 30년 만에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인 49개국 567명의 선수가 참여했고 입장권 목표 대비 149%를 판매해 성공적인 패럴림픽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폐막식을 좀 보셨나요? 어제 못 봤습니다. 아, 못 보셨구나. 예, 어제 우리 녹음하고 나서 살얼음판 게임도 하고 그리고 당구 리벤지도 하고 노느라고. 근데 방금 이렇게 사진이 좀 이렇게 화면에 나왔는데 사실 아주 긴장감 넘치는 이제 살얼음판 게임도 있으셨고 당구 게임도 있으셨지만 이 패럴림픽의 마지막 폐회식도 아주 멋진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진을 조금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거의 이 전 세계 축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이게 개회식보다 더 대단했다라고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러게요. 뭐 제가 보니까 반응을 보니까 네. 세상에 이런 폐막식이 다 있냐고. 개막식인 줄. 네. 저는 그 사실 개막식도 되게 즐겁게 네. 봤었는데 폐회식 때요. 예. 그대에게 고 신해철 씨의 노래가 딱 나오는데 감동이 네. 뭔가 뭉클한 거예요. 그래서 야 요거 진짜 멋있었다. 좀 이렇게 마지막 눈물이 좀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번 패럴림픽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숙 여사님 그리고 수많은 청와대 인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직접 관람을 하는 모습이 계속 보였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공식 행사 참여만 5번, 경기 참관 2번, 패럴림픽 발언 10여 회 등을 하셨고요. 김정숙 여사께서는 공식 행사 4회, 경기 관람 6회 등 현지에서 숙박을 하며 지속적인 응원 행보를 펼쳤습니다. 이런 청와대의 모습에서 좀 패럴림픽 성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우리 대통령님 부부가 네. 그 올림픽하고 패럴림픽 때 보여준 그 모습은 정말 모든 국민들 네. 그리고 특히 현장을 찾았던 관중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수들한테 엄청난 감동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서 틈 나는 대로 그냥 경기장 찾아서 응원하고 그리고 선수들하고 같이 막 기쁨을 나누고 그런 모습이 바로 사람이 먼저다를 2012년부터 네. 말씀하셨는데 그걸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은 정말 뿌듯한 우리 네. 자부심의 한 장면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 진정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걸 보면서 참 그렇게 올림픽 타령했던 야당 의원들의 모습이 좀 많이 안 보이는 점은 항상 아쉬움으로 좀 남는데요. 아니 걔네들은 안 오는 게 좋아요. 아니, 축제는 어제 그저께인가? 네. 며칠 전에 그 홍준표, 유승민도 네. 패럴림픽 갈 일이 있었어요. 네. 시상식 하는 스케줄이 있었거든요. 정말 이번 평창 날씨는 하느님이 보호하사야. 왜냐면 걔네들 시상할 때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안 보여. 안 보여. 그 사진 봤습니다. 안 보이는데 어제 폐회식 같은 경우는 네. 전국적으로 전부 비가 오는데 평창만 맑아. 그렇네요. 가만 보니까.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올림픽 개막식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날씨 춥다고 지랄하던 맞아요. 언론들 아니 날씨가 추운 걸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뭐 지붕 뚫린 이런 그 개막식장이 문제라는 둥. 아니 그 개막식장 그렇게 설계한 거는 이미 박근혜 때 그렇게 결정이 된 건데 그런 거 가지고 지랄 떨던 그러니까요. 언론들도 생각이 나고. 근데
그때도 날씨가 정말 정말 신기하게 개막식 날 급 따뜻해져가지고. 온도가 그죠. 예. 아, 참 신기해요. 네. 저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평창의 온도가 올라갔다. 낮 따뜻한 날씨다라는 보도가 한 일주일 정도는 이어질 줄 알았는데 또 그런 보도는 없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번 패럴림픽에서 대한민국은 또 아주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네. 금메달 1개, 동메달 3개로 종합 16위의 성적을 거뒀는데요. 이 성적과는 무관하게 또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준 패럴림픽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애인 크로스컨트리에 출전해 대한민국 사상 첫 금메달의 쾌거를 달성한 신의현 선수입니다. 20대 중반에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지만 굴하지 않고 결국에는 금메달을 따냈는데요. 수상 소감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소감에 좀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예, 그때 그 특히 이제 방송사들 네. 그 중계 방송 좀 늘려달라고 네네. 선수가 직접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곧바로 방송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요. 한 말씀 하셨고, 예. 그리고 그래서 늘어났죠. 늘어났습니다. 예. 아니 장애인 차별 말만 하지 말고 그런 거에서 차별하지 말아야죠. 올림픽 그렇게 신나게 중계방송 하더니 패럴림픽 한다고 갑자기 뚝 중계방송을 끊어버리고 말이지. 하여튼 자 신의현 선수도 훌륭했지만 그 밖에 아이스하키 팀 동메달 저 감동적인 장면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예. 사진 한 장이 정말 많은 걸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그 제가 언젠가 그런 분석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리더십이 바로 보수주의자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그 가족을 보살피는 그렇죠. 그 아버지의 모습. 네. 네. 그러니까 그 보수주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그 남성 중심의 사상을 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성 중심의 사상이란 것은 결국 과거에서부터 좀 물리적인 힘을 좀 더 네. 갖고 있는 남성이 가족을 보호하는, 그래서 가족을 보호하고 생계를 책임지는 그 토대 위에서 가부장 질서를 세웠던 거잖아요. 네네. 그 보수주의 철학이 그 토대 위에 서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리더십은 그런 어떤 아버지의 모습. 네, 가족을 책임지는 아버지의 모습. 그런데 여기에 어머님들이 보여주고 있는 자상한 리더십 있잖아요. 예. 가족을 보듬고 보살핀 따뜻한 리더십. 이것까지 지금 같이 갖춰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사이비 보수, 사이비 안보로 장사하던 인간들이 지금 몰락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보수의 품격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우리 대통령님께서 제대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김정숙 여사님이 그 백팩에 네. 태극기 2개를 나란히 꽂고 가던 그 모습. 정말 그 깡패놈들이 태극기 집회라는 표현을 제발 안 썼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어떻게 태극기 집회입니까? 폭력배 집회죠. 태극기 들면 태극기 집회인가요? 그 폭력배 집회예요. 실제로 그 어떤 분이 그 네. 태극기 집회 중간에서 이제 좀 폭행을 당하셔가지고 큰 상처를 입으신 사진이 올라왔었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 3살, 5살, 3살 박이 된 어린애들 네. 있는 그 가족들을 폭행을 하는 폭력배들 아닙니까? 그게 왜 거기에 기사 제목에 태극기 집회라고 써요. 그게 태극기를 모욕하는 거지. 하여튼 우리 대통령님 부부가 네. 사이비 장사꾼들이 모욕을 줬던 태극기와 보수의 가치를 그리고 안보의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좀 재정립을 하고 있다. 예,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참 가짜 보수들이 사라지는 과정을 네. 저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컬링 팀하고 알파인 스키 선수 양재림 선수, 네. 가이드러너 스키 같은 경우는 그 가이드가 있잖아요.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저도 이번에 새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스키를 타고 갈 때 가이드를 하시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선수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스키를 탈 수 있는. 진짜 대단해요. 정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인간의 위대함이 그 어떤 경기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안 보이는데 그 가이드를 따라서 그 스키가 그쵸. 위험하잖아요. 그걸 탄다는 것은 엄청난 진짜
집중력과 그럼요. 훈련이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뢰도 필요한 거죠. 네, 그렇죠. 예. 아, 정말 감동입니다. 이번 패럴림픽은 정말 감동적인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줬는데요. 사실 어느 누구 하나도 이번에 이 평창 올림픽과 동계올림픽과 동계 패럴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거라 기대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성과를 보여준 걸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해준 정부와 관계자분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최고의 축제를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네.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장소가 아마 판문점이 될 것 같다. 그리고 향후 만남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네. 판문점에서 만나는 건 이미 결정이 된 사안이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만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4월 말에 열릴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출퇴근 회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 후에 필요하다면 서울과 개성으로 돌아갔다가 이튿날 회담을 이어간다는 건데요. 야,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있는 이 남북의 특수한 환경이라 가능한 그런 회담 방식인 것 같거든요. 이거 계속만 되면 매우 좋은 회담의 성공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판문점이기 때문에 판문점 금방 가잖아요. 네. 예. 그리고 판문점하고 평양은 거리가 좀 되지만 김정은이 개성에서 이제 숙소를 마련해 놓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시간도 별로 안 걸리고 그러면 만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장애물 같은 것이 사라지죠. 그럼 무엇보다도 판문점에서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판문점은 사실 우리나라가 정전협정 당사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문점의 그 관리 주체는 북한하고 유엔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었던 우리가 대한민국이 판문점의 주인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예. 그러니까 그동안 무슨 실무 접촉한다 하고는 했지만 결국 그 판문점이란 공간 자체가 사실 우리 좀 쪽팔리는 역사의 공간이거든요. 예. 저 용산 미군 기지도 굉장히 우리 수치스러운 공간 아닙니까? 청나라 시대 때부터 청나라 군대가 쓰다가 일본 군대가 쓰다가 미국 군대가 쓰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약간 수치스러운 역사가 담겨져 있는 공간인데 이 그 판문점이 이제 정말 남북 정상이 이렇게 만난 이후로 아마 제 예상에는 이제 자주 굳이 뭐 전화통화도 이제 하잖아요. 한라인 개설되면 전화통화도 하지만 만나야 할 일이 있으면 그냥 판문점 와서 만나는 거야. 그럼 그 공간이 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우리 그 이승만이 만들었던 쪽팔리는 역사를 극복하는 장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참 만약 계획대로 이렇게 진짜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출퇴근 회담으로 만들어지면 이후에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 자체가 정례화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쉽게 만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의 아주 대단한 발걸음, 진전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비행기로 가건 배로 가건 육로로 가건 쉽게 얘기해서 지금 국경을 오가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의, 그죠? 에너지 낭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 판문점에서 만나면 돼. 그죠?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할 게 거의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판문점에서 정례적으로 이렇게 자주 만날 수도 있다면 서로 피곤하지 않게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래서 판문점을 앞으로 계속 하여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다음 소식을 또 이어서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전에 우리 고일숙 편집국장님 인사드리고 해설을 좀 듣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자, 고일숙 편집국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남북 정상회담 관련한 이야기 좀 여쭤보고 싶어서 일단 다음 뉴스를 말씀드리면서 좀 한번 여쭤볼게요. 3월 말에 남북 고위급 회담도 추진이 된다고 하거든요. 자, 1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첫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3월 말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추진하기로 하고 북측에 공식 제안하기로 하였답니다.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획기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 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과 같은 의제에 집중하기로 하였는데 의전보다는 의제가 중요한 남북 정상회담이 될 것 같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인 네. 것 같습니다. 의전이나 위상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면서 4월 달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준비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설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실용적인 예. 회의 자체도 뭐 어떻게 만나느냐, 뭐 언제 만나냐 이거보다는 뭘 이야기할 거냐에 방점을 좀 찍어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격이나 급을 따지는 것보다는 네. 뭘 할 것인가에 훨씬 더 무게를 두는 그런 계획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판문점이라는 장소가 정말 유용한 거죠. 그러니까 판문점이라는 공간을 발견해내는 것도 정말 대단한 대목이죠. 이 공간을 정상회담 공간으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발상의 전환이었다. 그러니까 이 공간 때문에 그 사전에 서로가 불필요하게 진을 뺐던 이 모든 것을 싹 날려버린 거예요. 네. 그죠? 그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판문점 제안도 우리 측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하신 것으로 네.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평양, 서울, 판문점 셋 중에 고르시라 고르시라. 해서 협의해서 판문점이 결정이 된 네.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참 판문점 말고 선택하기 다 힘든 걸 제시하시고 네. 판문점 하지 그래라고 약간 그런 느낌을 주신 것 같기도 평양도 하고요. 어렵고 서울도 좀 어렵죠. 예. 서울로 김정은이 내려오려면 먼저 한국 전쟁에 대한 사과부터 시작이 이루어져야지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동작동 국립묘지 방문 등등 해서 우선 북한에서도 만만치가 않고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시비가 걸릴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그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경우고 평양 방문의 경우는 벌써 두 번째 우리가 방문을 했고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답방을 요구하고 김정일 위원장도 답방을 수락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근데 또 평양으로 간다 그러면 또 정치적 부담이 있는데 딱 판문점으로 딱 제안을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사실 뭐 김정일도 남한에 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단 부담스럽죠. 말이에요. 네. 사실 북한은 이제 전체주의 사회니까 그냥 우리가 가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죠. 네. 왜냐하면 북한 내부의 반발이라는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날 이유가 없으니까. 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에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온다 그러면 이게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면 그거 자체로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네. 경찰 병력부터 해가지고 그 집회 문제라든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상상하면 좀 머리가 아프죠. 그러니까 그 불필요한 소모전을 싹 사라지게.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하니까 아무 소리를 못 하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상징성도 엄청나게 높고요. 그러니까. 참 정말 섬세하게 잘하시는 네. 것 같아요.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소식인데 이 작곡가 겸 이제 가수인 윤상 씨가 20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가에서 열리는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과 관련한 실무 접촉의 수석 대표로 내정됐다고 그래요. 네. 예. 이게 그 예. 북측이 현성월이잖아요. 네네. 거기에 파트너로 우리도 이제 예술 쪽 담당자를 이렇게 뭐 세운 거죠. 경력이나 뭐 이렇게 성취로 네. 볼 때 격에 맞다고 보는 거죠. 네. 연령이나. 예. 뭐 개인적으로는 너무 팬이어서 제가 저 초등학교 때 이제 심신, 윤상, 신승훈 뭐 그랬죠. 이렇게 예, 그 시대에. 트로이카식으로. 예. 이번에 실명이 공개가 됐죠? 예. 아주 재미있는 사연이. 어떤 멍충이가 예. 우리 그 윤상 씨를 네. 윤희상으로 그 돌아가신 작곡가 윤희상 선생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윤상이라면 네. 윤희상, 예. 그다음에 그 지리산 빨치산의 윤상현 등등 이제 윤 씨를 그러니까. 좀 고려한 다음에 어느 쪽 자손이냐. 그러니까 이거 뭐 빨갱이다 또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나 빨갱이 봐요. 자손으로 또 몰아 세우려는 그렇죠. 것이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묶어서 그렇게 헛소리를 하니까 예. 참 근데 뇌 구조가 정말 신기하죠? 특이하죠. 네, 정말 신기한 것 같아. 어떻게 그런. 그러게요. 예. 하여튼,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 김영석, 작곡 오소리 김영석 님이 짠! 하고 나오는 실명이 윤상, 윤상. 그렇죠. 윤상 본명이 이윤상인데. 짧게. 제가 그거 보고 짧고 너무 강렬하게. 웃겨가지고 하여간 굉장히 네. 하시는 어떤 그쪽의 대응이 참 한결같은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원순이 인연 나와라 뭐 이런 거랑도 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간 참
왜들 그러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화통화를 하셨다는 소식인데요. 지난 3월 16일 밤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35분간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림픽 성공을 위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통화에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미국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조성하겠다고 하며 미국의 무역 확장법에 대한 적용, 이 부분에 관심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한의 상황 변화나 통상 문제 등 어느 것이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전화해달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언제든지 전화해. 네. 이런 반응이 나왔네요. 네. 지금 이번 통화는요, 지금 뒤에 지금 달려있는 뉴스하고 연관이 있는데, 네. 지금 한미 FTA 협정, 그 재협상 문제하고 철강 관세 문제, 이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남북회담, 북미회담도 있지만, 여기에, 경제 통상 분야에 있어서 지금 네. 강경화 장관을 비롯해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 전 부처 장관들이, 관련된 부처 장관들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미국 측하고 일종의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에 대통령까지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대통령께서도 지금 트럼프하고 통화해서 지금 여기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다 이 그 무역 확장법 이야기, 네. 이 얘기를 하신 이유 자체가 이번 철강 관세, 그렇죠. FTA 협상 문제, 이게 지금 걸려 있어서 특별히 트럼프한테 약간의 이제 뭐 힌트를 준 거죠. 예, 눈치, 네. 사인을 준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도 이 관세 적용 이 발효가 22일인가요? 예, 23일. 23일인가요? 예, 예.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곧 좋은 소식이 오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북해 외교에 전 세계 국가들도 막 다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북 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중국, 뭐 일본, 뭐 러시아, 뭐 다 나서고 있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4월 말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의 사이에 한미, 한일, 한중일 정상회담에 나설 것으로 보이거든요. 와, 정말 엄청난 움직임이에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정상회담들이 막 펼쳐지는 거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연적인 것도 있고요. 네. 대통령께서 의도적으로 좀 판을 키우고자 하는 뜻도 보입니다. 네. 느낌이 마치 올림픽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 예. 판에 모든 자기도 한 자리 끼고 싶어하는 이 축제 같은 판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걸 최대한 수용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북미 회담이라는, 그러니까 남북 회담도 놀라운 뉴스였는데 네. 북미 회담이 열린다는 것까지 지금 확정된 상황에서 그렇죠. 다른 그 상황을 지켜보던 모든 국가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당장 북한이라는 나라가 개방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걸 그럼요. 의미하잖아요. 네. 그러면 북한과 어떤 형태로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일본은 예.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갑자기 바빠진 거예요. 예. 갑자기 바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지금 쉽게 해서 전부 줄대느라고 바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판 전체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끌고 가고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예전부터 계속 그 취임하신 이후에 계속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은 신냉전 체제의 붕괴를 완전 말씀하시죠. 붕괴죠. 예.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남북회담, 북미회담 이걸 성과를 이뤄내기 이전까지 한번 세계 질서를 보면 굉장히 뭔가 갈등의 판들이 여러 곳에 존재했고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 분위기가 뭔가 평화체제 구축하는 쪽으로 흐름 자체가 지금 싹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전 세계 외교판을 우리 대통령께서 다 바꿔버렸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만약에 북한이 정상화되고 개방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동북아시아의 경제 판도가 또 달라지게 되죠. 아, 경제적인 가장 큰 네. 걸림돌 하나가 쑥 빠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 발전성이 만약에 100이라고 치면 200, 300도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경제판에 뛰어들고 싶은 요건을 당연히 가지게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 준비를 지금부터 막 네.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 갑자기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난 대선 기간에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이 대한민국의 투자할 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미리 그렇군요. 힌트 주신 거네요. 네. 그래서 그 사실 뭐 주식 투자 하시는 네네.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대통령께서 당선 유력할 때부터 네.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재미 많이 보고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좀 재미를. 그러니까 저희가 뭐 조금 이제 그 수치가 굉장히 너무 커 보일 수도 네. 있지만 예전에 주가지수 4,500까지 갈 수 있다. 네. 그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그러면 현재 주가지수 기준으로 그렇게까지 가려면은 무슨 GDP 성장률이 얼만데 하면서 네. 그게 실현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알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알 수 없듯이 우리 모두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여튼 어차피 주식시장은 선행지수 아닙니까? 그렇죠. 희망을 먹고 사는 건데 지금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기운을 보십시오. 그죠? 그렇죠. 예. 주식 투자할 때예요. 아직도 안 늦었어요. 예. 그래서 뭐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님이 해주시는 일에 감사드리고 있고요. 자, 밥은 내가 사줬는데. 제가 다음에 한번. 네. 자, 육자 회담의 틀 안에 있었던 이제 한미일 북중러 외교뿐만 아니라 제3국도 이제 북핵 외교에 많이 뛰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북한하고 스웨덴이 외교장관 회담을 열었다고 네.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을 석방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CNN 보도도 있었습니다. 억류 네. 뉴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북한도 하여튼 지금 이번 판에 네. 뭔가를 바꿔야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 같아요. 그 분위기가 이제 미국에서 네. 대화의 전제를 달지 않겠다고 쭉 해왔으면서도 달았던 전제가 소위 말하는 모라토리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핵실험 중단이죠. 네. 그걸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 그 거부할 이유도 없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좀 더 양념을 치는 것을 은근히 좀 북한이 요구를 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 거론되는 것이 북한에 억류된 미국 시민에 대한 석방. 네. 이 얘기가 되고 지고 있는 가운데 스웨덴에서 회담이 있었던 것이죠. 참, 자꾸 미국에서 또 인권 문제를 이제 평창에서도 그렇고 이야기를 네. 했잖아요. 네. 요거도 어떻게 좀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슬쩍. 뭐 이것이 뭐 조건으로 네. 제기될 일은 없지만 북한에서 보여줄 수 있는 성의, 네. 더 이제 성공적인 회담을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성의로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북한 인권 문제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 굉장히 민감했던 사안이잖아요. 그 문제를 걸고 사실 미국이 북한을 계속 제재를 해왔던 예.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아직 미국 입에서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예. 않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큰 목표, 왜냐하면 비핵화라는 과제가 너무 크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미리 인권 문제라든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액션이랄까? 예. 그런 게 지금 나온 거죠. 그리고 근데 북한에서도, 추가로 엄청나게 미국이 좋아할 선물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예. 그리고 사실 뭐 북한이 뭐 완전한 뭐 미국이나 뭐 다른 서방 국가처럼 그런 인권 국가가 될 수는 없잖아요. 네, 아직은. 그리고 그걸 누구도 요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당장 외교 요구하지 관계에서 않죠. 예. 아니 말로 그 우리나라에서 북한 인권 외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도 의문이고 그 요구가 그럼 중국인들한테도 그렇게 간섭해야 되나? 사실 인권 문제라는 게 보편적이긴 하지만 각 국가의 특성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북한이 어느 정도의 성의만 보여주면 미국이 전향적으로 이걸 거론하지 않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올림픽 때 방한했을 때 네. 원비어 부친을 그렇죠. 같이 예. 모시고 아주 그 사인에 대한 답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예. 자, 남북한과 미국의 인사들이 핀란드에서 만난다는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예.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부국장이 핀란드로 떠났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비핵화 조건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반관 반민 대화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회담이라는 건데요. 야, 정말 전 세계가 이때다 싶어 다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핀란드도 그렇지만 지금 얼마 전에 그 인도 쪽에서도 지금 그죠? 예. 인도 쪽에서도 북한 대사가 북한 대사가 전향적인 방송 발언을 출연해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북한이 이미 방향이 정해진 거예요. 그죠? 네. 확고하게 정해지고 북한의 그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건 굉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왜냐면 북한이 확실하게 어떤 개방 국가로 가겠다는 어떤 그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스웨덴하고 핀란드 같이 그러니까 북유럽 네. 국가들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은 그 사이에 북유럽은 유럽이면서도 어느 진영에 속하지 않은 중립적인 외교를 네. 해왔죠. 그런 특성에서 여러 가지 뒷 외교라고 예. 할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진 무대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자기들의 역할을 좀 이 기회에 부각시키고 싶은 욕구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여간 과연 어떻게 이 역사의 한 페이지가 진행이 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다음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관세 한국산 면제되나? 자, 권순욱 대표님께서 꾸준히 예언을 해오셨습니다. 실현될 가능성이 좀 보이는데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좀 한국산 철강에 부과되는 25% 관세 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왔습니다. 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미국이 이를 수긍하는 편이라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23일 발효까지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요. 자, 만약에 예언이 이루어지시면 일단 공약 먼저 좀 예언 성취 공약? 예언 성취했는데 제가 또 뭐 내나? 저 뭐 상 안 줘요? 저 지금 그 판문점 그나저나 판문점에서 이제 남북대화 열리고 이렇게 자주 열리면 권승성 박사는 이제 어디로 가나? 주 한량 무대가 판문점이었는데. 하여튼 근데 뭐 예언이라는 이건 우리 재미삼아 지금 한 거지만, 그러니까 흐름이죠. 그 흐름이라는 게 결국은 모든 것이 외교잖아요. 그렇죠. 외교의 가장 큰 중심은 신뢰가 아닌가. 신뢰.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인간관계의 맺음이 신뢰를 토대로 하듯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도 결국 신뢰인데, 우리 대통령님께서 그간 보여주신 행보 자체가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메시지를 꾸준히 관리를 하는 것들. 그래서 지금 미국 철강 관세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하고 동일하게 한국을 이제 바라보는 단계를 지나고 있지 않느냐.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 문파 백악관 지부장이라고 트럼프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자기의 어떤 국내 정치에서는 약간 위축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바깥에서 지금 뚫고 있잖아요.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만큼 크게 도움을 준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트럼프를 비웃고 경멸하는 조로 대할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정말 존중하면서 위신을 세워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뭔가 주고 싶을 거예요. 다른 데서 뺏어오면 돼. 그 이제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전화통화도 정상회담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무진에서 다 얘기가 된 것을 정상끼리 이제 마감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그 정상회담이 빈번해지면서 최초에 아주 어려운 문제를 부탁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무진에서 잘 얘기가 되겠는데 한 번만 딱 찍어주면 될 것 같은 얘기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 다 된 것을 얘기도 하고, 이게 세 가지 스테이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엊그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최소한 2번, 3번에 걸쳐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봐야죠. 그러면 정말 좋은 어떤 그 소식을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일단 철강 그 알루미늄 관세 25% 일단 적용을 한국은 일단 빼고 한미 FTA 재협상을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같이 논의하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 정도 협상은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김현정 통상교섭본부장부터 해서 강경화 장관이 지금 또 지금 얼마 전에 어제 그저께 인터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백운규 뭐 통상산업부 장관 등등이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라인을 계속 설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는 충분히
한미 FTA 재협상 거기에 그냥 묶어서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빠지는 거죠.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러한 방식으로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되면 제가 축하의 기쁨의 노래 한 곡 부를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거에서 이제 계속 기대를 낮게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편이고 그렇게 쭉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건데요. 근데 입방정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이렇게 되다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도 참 좋은. 그러니까 주한미군 척수 얘기하는데 네. 그건 진짜 맞뻥이지 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결국 다 우리 대통령 하시고자 하는 대로 잘 되지 생각해 않을까. 보면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대로 거의 다 돼가지고. 네. 안 된 게 없어요 아직까지. 그냥 의지를 가지시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소식이 곧 들려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고요. 그때의 언론과 야당의 반응도 궁금해집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정밀 유도탄 부대 창설, 장사정포 무력화. 아마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장사정포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거든요. 그놈의 장사정포. 장사정포를 네.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예. 다 들어보셔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뭐 예. 실제로 핵무기보다 장사정포가 더 우리에게는 두려운 존재처럼 저는 느껴졌었거든요. 하도 군대에서 네. 그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데 요 장사정포의 갱도 진지를 파괴할 전술 유도탄 부대를 올해 10월 창설되는 지상작전사령부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사정포 이 두려움의 대상을 맨날 두렵다, 무섭다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해결할 어떤 국방부의 조치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한반도에서 불고 있는 이 평화의 바람 이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죠. 어쨌든 북한이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거기에 우리가 맞대응할 수 있는 대응 태세는 구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만에 하나 정말 어떤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초전에 진짜 박살낼 수 있는 그런 전력을 갖추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차원에서 소위 그 수구좌파들, 낡은 진보, 난 진보라는 표현을 그래서 싫어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니 지금 한반도에서 평화 바람이 불고 있는데 무슨 또 이 국방력 이거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이런 걸 하느냐라고 헛소리를 떠드는 인간들 분명히 꼭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그래서 그런 인간들 계속 놀려먹고 바보 취급하고 해야 돼요. 예.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인격 존중을 안 해줘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수구좌파 낡은 진보하고 우리가 확실하게 손을 끊고 결별을 하고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나가야 되는 거죠. 네. 그건 별개이면서도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평화는 결국 튼튼한 안보에서 나온다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 이래 민주정부의 일관된 기조였습니다. 그것을 바로 실현하면서 가는 것이죠. 근데 수구들은 아무것도 평화도 안 하고 안보도 안 하고 그저 이것을 그 당시 하던 우리 민주세를 공격하는 데만 활용하고 인권 탄압하는 데만 활용해 왔던 것이죠. 그렇죠. 예. 네. 평화 안보를 이제야 진짜로 제대로 양축으로 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진보 보수 자처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진보도 없고 제대로 된 보수도 없었던 거죠. 전부 사이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보수고 우리가 진짜 진보다. 예,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자부심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군대 관련해서는 항상 뭐 군대 내 비리 이런 소식만 들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군대가 정말 강한 안보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참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국민으로서 말이죠. 자, 다음 소식인데요. 김상조 우리 공정위원장이죠. 가맹본부 상생안의 가장 기쁜 날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3월 16일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린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가맹본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편의점, 커피, 햄버거, 제빵, 기타 총 19개 가맹본부가 참석한 이 자리에서 가맹본부는 공정위의 요구에 따라 선제적으로 가맹점과 상생협력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표적 방안으로는요, 편의점 업종에서는 이제 최저 수입을 좀 보장을 해주고요, 유통기한 경과 식품 폐기에 따른 손실 보전을 해준다고 하네요. 지금까지는 이거를 그 가맹점주가 다 손해를 감당을 했었나 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커피 및 외식 업종은 로열티 인하, 구입 강제 품목 수 감소 등의 어떤 조치를 처했습니다. 야, 이거 하나하나가 그죠? 하나하나가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최저 수입 보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네네. 그죠? 마지노선은 지켜주겠다는 지켜주겠다는 거잖아요. 이 의미가 있죠. 왜냐면은 아니 그 가맹점주가 망하든 말든 나 몰라. 이거는 진짜 돈만 빼먹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등골 빼먹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같이 살자는 거 아닙니까? 같이 사는 최저수 일종의 우리 그 국가적 차원에서 최저임금 보장하듯이 이게 있고 유통기한 경과식품 이거 폐기하면 그 손실 누가 가져갑니까? 가맹점주가 다 떠안아야 되죠. 이게 진짜 가혹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가맹점 사업하는 그 업체 입장에서야 이 가맹점주 계속 늘려서 그 사람들 상대로 자기들 물건 쭉쭉 팔아놓으면 매출 올라가고 수익 남죠. 근데 거기서 리스크는 전부 가맹점주들한테 다 떠넘긴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공이 김선달 같은 짓이지 진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네. 최저 수익 보장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최저 임금의 지불을 점주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 본사가 하게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최저 임금 지불할 수 있는 용역까지 보장을 해주고 결국 이제 본사가 가져가는 마진을 줄이는 조치가 됩니다. 네네. 최저 임금이 가장 위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점주에게 맡기지 않고. 네. 그다음에 이런 그 유통기한 지난 식품들을 처리하는 문제는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 그런 손해를 지금까지 점주가 그 감수해 오던 거를 해소해 준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점주들이 주문을 잘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군데군데 빈데 다 팔려도 그냥 없던. 그 비어 있는 것들이 다 예. 물건이 달려서가 아니라 그걸 남게 되면 자기가 손해 보기 때문에 조금씩 주문을 해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면 또 무조건 마음대로 안 하겠지만 푸짐하게 주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경쟁인 것이죠. 그러네요. 예, 그러면 있는 대로 예. 팔리고 본사에서는 더 훨씬 더 많이 출하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윈윈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뭐 우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도 정말 제가 보기에는 네. 자신이 그동안 공부했던 네. 연구했던 그 모든 것을 걸고 인생을 걸고 직을 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진짜. 내 인생을 여기에 다 건다. 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최대한 한번 관철을 해보겠다. 근데 이걸 그냥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계속 이해 당사자들을 계속 만나면서 설득하는 그 과정. 그러니까 이 16일 날 가맹점주 이 사업 이 네. 사람들이 갑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해냈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삶을 걸고 있구나. 예.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인생 경제의 전선이거든요. 네. 공정거래위원장이. 네. 그러니까 정말 탁월하게 잘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것도 예전에 공정위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있는 기관까지였잖아요. 재벌 편들어주는 예, 그냥 있는 기관, 존재 정도였는데. 면제부 발급해 예, 주는 면제부 발급해주는 기관.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는 민생경제 최전선에 있는 네. 그런 조직으로 탈바꿈한 것 같아서 네. 국민 입장에서는 참 뿌듯한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앞으로 공정위가 국민의 편에서 더 많은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높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 광고 치과 의사들이 싫어하면 어쩌죠? 타이프라 치약의 상품 후기를 보면 그럴만합니다. 잇몸염증이 싹 나았어요. 저도 잇몸병이 사라졌어요. 치과 가서 몇 배 깨질 거 생각하면 차라리 싼 치약이죠. 우리 둘째 입냄새가 사라졌어요. 담배 때문에 찌든 치석이 쏙 빠졌습니다. 하루 종일 치아와 잇몸이 코팅된 느낌? 진짜 상쾌합니다. 파인프라 치약? 지금 경험해보세요.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정치 신세계 숍에서 만나보세요. 자, 이슈 프리즘입니다. 이슈 프리즘은 문 대통령님의 이제 개헌 발의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속보가 좀 들어와서 그 말씀을 잠깐 여쭙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봉주의 이제 민주당 복당 이 불허가 났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복당 불허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지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봉주 의원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방송도 하고 했지만 네. 가장 핵심은 정봉주 전 의원 그 사건은 진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 사실 이게 가장 큰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복당 불허를 결정한 이유가 이 문제가 깨끗하게 어떤 정봉주 의원이 억울한 걸로 확정이 되었으면 부담이 없을 텐데 중요한 거는 이게 확정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결국은 지금 검찰로 가 있고, 그죠? 결국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 억울함이 풀려야 확정이 되는 것이고, 이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조금 이게 그렇죠. 그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소 불만스럽긴 하지만 민주당의 결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왜? 이게 말끔하게 지금 정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예. 네. 그래서 그 측면이 좀 있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이 너무 부자 몸살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찌됐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국정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확실하게 이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민들한테 조금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에서 좀 불가피한 어떤 그런 고려가 들어가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민주당의 결정이 아주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면이 있다고 봐야죠. 네. 부자 몸살이는 것보다는 없을 때도 이렇게 해왔어요. 없을 때도. 민주당은? 예, 좀 예. 의혹이 있으면 네. 저기 움츠려들어서 네네. 그러니까 비판할 수 있는 지점도 있고 양해줘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권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의혹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의혹이기 때문에 도저히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 이 두 분이 공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결정을 해도 불만이고 또 네. 어떻게 결정을 해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지지자로서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도 그렇게 좀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부당하면 부당함대로 토로하되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이해를 해주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덧붙여서 저는 정봉주 전 의원이 이번 그 조금 억울함이 있겠지만 멀리 보고 조금 그냥 한번 한 템포 쉬어가는 쉬어가서 조금 우리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그런 다른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소속 서울시장 출마는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소속 출마하면 우리하고는 남남입니다. 예. 아마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정서는 다 뭐 정철래 의원이나 이런 그렇죠. 억울함을 씨는 저희 임종석 진 비서실장도 지난 총선에서 그런 억울함을 당했단 말이죠. 지지난 총선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수하는 전통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아마 정봉주 전 의원도 그렇게 감수하지 않을까 하고 전망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슈 프리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오전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공개 절차와 발의 시점 등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발표했는데요. 당초 21일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던 개헌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청와대는 26일 날 발의를 그렇죠.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우원식 원내대표가 26일로 네. 연기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네. 하고 청와대에 요청을 했죠. 그래서 이걸 청와대가 이제 받아준 모양새가 네. 된 거죠. 그러니까 당정청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번에도 당에서 요청을 하고 네. 국회 입장이 있으니까 요청을 하고 청와대에서 이걸 딱 받아주고 근데 이 26일이라는 숫자가 날짜가 그냥 나온 날짜가 아니고요. 계산된 날짜입니다. 네. 이게 국회에서 이걸 의결하는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되잖아요. 네. 60일을 맥시멈으로 채울 수 있게 고려를 해준 겁니다. 국회에 배려를 해준 거예요. 60일 풀로 논의를 해라. 네. 예.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고 절차하고 이런 것들이 한 18일 정도가 또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6월 13일 지방선거니까 여기서 역산해서 78일을 빼면 3월 26일이 나옵니다. 이게 데드라인일 거예요. 네네. 하루도 넘기면 국회에서
60일을 꽉 채워버리면 6월 13일 동시투표가 무산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6일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고, 우리 그 우원식 원내대표도 그걸 감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우원식 원내대표 입장은 이거예요. 혹자들은 이제 이번에 그 요청한 거 자체를 비판을 하시는데, 그건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왜 그러냐? 우원식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동시에 뭐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권 이런 거 얘기하는데 민주당 당론은 그게 아닙니다. 민주당은요, 당론은 4년 중임제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안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다만 민주당은 자유당하고의 협상 문제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공개는 안 한 거예요. 사전에 굳이 불필요한 잡음 안 생기게 하려고 최종안을, 그러니까 내 패를 끝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세한 위치에 계속 서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쉽게 해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청와대에다가 26일로 좀 밀어주십시오 한 거는 일종의 야당들을 향한 최후 통첩입니다. 최후 통첩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렇게 연기해달라 이렇게 부탁까지 한 이상 여기서 뭘 더 요구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깽판밖에 없어 이제는. 최근에 왜 그 우원식 원내대표가 26일 날로 좀 연기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네티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뭐냐, 개헌을 제대로 안 하려고 하는 거냐, 왜 자꾸 이렇게 미루냐, 이런 오히려 비판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막 힘을 모으고 있는 야당들에게 오히려 최후 통첩을 한 것이다. 그렇죠. 이런 평가하신 거네. 그러니까 21일 청와대에서 21일 발의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저는 계산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여유를 둔 거죠. 예, 여유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21일을 최초에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 민주당 여당 지도부한테 공간을 열어준 겁니다. 그 5일을 가지고 활용을 해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원식 원내대표가 그걸 활용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청와대 정무수석실하고 민주당 간에 이거는 교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뭐 우리가 공개적으로 막 기사로 쓰고 하긴 그렇지만 그냥 통상 일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관례를 생각해 보면 이건 물밑 교감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26일 요청한 거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좀 과하다. 왜냐면은 오히려 야당이 앞으로 어떤 트집 잡는 것을 전부 지금 봉쇄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국민들을 보고 정치를 하는 거죠. 국민들한테 저희들이 그래도 이렇게 야당한테 좀 말미도 주고 시간도 주고 우리가 청와대한테 또 부탁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야당들이 저렇게 깽판 치고 있습니다 라고 나중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을 지금 축적해 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하든 모든 명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우위에 서서 가져간다. 그리고 민주당의 헌법 개정안은 청와대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다. 다를 이유가 없죠. 네. 그리고 가장 핵심은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그걸 관철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판 그래서 우원식 대표가 어저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청와대에 26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직후에 김성태 자유당 대표가 바로 쇼통이다, 청와대가 짜고 치는 쇼통이다라고 비난을 했죠. 근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봐야죠. 우리 공식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지금까지 모든 원내 대책, 뭐 추경부터 예산안 모든 뭐 핵심 법안 처리에 있어서 글쎄요, 나중에 평가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지금까지는 항상 청와대가, 그러니까 정부가 여기까지 일을 제시를 하면 이 여당은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서 요쯤 물러나고 조금 물러나고 그 결정 과정에서는 실은 청와대에서 요 정도에서 봐주자, 봐주라, 통과만 시켜다오 하는 과정이 이렇게 늘 반복. 이 정부, 우리 정부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정부가 그런 식으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당의 원내대표부가 혹은 또 지도부가 어떤 청와대와 대통령과의 아주 큰 이견을 가지고 드러나는 이견은 그런 조율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국회가 협상을 해낼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좀 떠오르는데 과연 국회에서 협상 어떨까요? 협상은 안 될 겁니다. 안 된다. 왜냐하면 일단 권력 구조에 있어서
생각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소수파가 있습니다. 소수파가 이제 그 자유당이 주장하고 있는 그 이원 집정부제에 가까운 사실상 의원 내각제라고 할 수 있는 뭐 국회에서의 국무총리 추천권이라든지 그리고 국회가 그 인사권, 예산권 이런 것까지 좀 가져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당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민주당에 있지만 이건 소수파로 확인이 됐어요. 대표적으로 뭐 김종민 의원 같은 이런 사람들 몇 명쯤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다수파 같은 경우는 심지어 뭐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도 민평연이라고 막 욕을 하고 그랬지만 이인영 의원이 TV 토론 나와가지고 확실하게 이야기했잖아요. 4년 중임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그 국회에서의 국무총리 추천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인영 의원이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민주당 당론이 그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김종민 의원도 우리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국회 총리 추천제 말도 안 된다고 그런 거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장 바꿨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게 그래요. 김종민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미 당론이 이인영 의원이 TV 토론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 당론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아니 개인 소신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당이 콩가루 당이지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제 합의가 저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만 청와대에서 조국 수석이 직접 나서서 사흘 동안 헌법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골치 아픈 일입니다. 야당에게는. 합의를 안 하기도 참 어려운 안 하겠지만 진짜 고통 속에서 그 결정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26일까지. 아니 오늘 그 청와대 브리핑을 보니 그래서 국민들에게 정부 개헌안에 대해서 거의 한 3일 정도를 쏟아부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다 해주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면 그렇죠. 이게 이제 헌법 개헌의 쟁점이 크게 세 가지 아닙니까? 정부 형태, 그다음에 권력 구조랑 대통령 권한 분산, 그다음에 지방 분권 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지금까지는 대통령에게 보고만 됐지 내용이 공개가 되어 있지 않죠. 공식적으로는. 그다음에 여당안도 지금 비공개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어떤 내용이 그런 요구를 충족했는지를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태란 말이죠. 근데 청와대에서 직접 설명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그 초안 공개된 초안만 놓고 봐도 그 저번에 우리가 다루었지만 언론에서 대단히 호의적이에요. 짚을 걸 다 짚었다라고 평하는 정도. 저기 발의 자체 대통령이 발의하니만 이거 가지고 문제를 걸지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조선일보 정도 빼놓고는 문제 거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세세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도저히 반대할 이유가 없는 개헌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문제는 야당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반대할 거고. 정의당도 반대할까요? 정의당도 반대합니다. 정의당도 이미 지금 헛소리 지금 찍찍 떠들고 있잖아요. 정의당은 우리 친구가 아니라니까 계속. 자 20일부터 22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제 공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남는 시간이 23, 24, 25, 26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6일은 발의하는 날이에요. 그거 빼고 나면 사흘 동안 연달아 공개를 딱 하고 나면 야당 입장에서는 사흘 동안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을 갖고 떠들어봤자 그걸로 시간 끝나. 시한폭탄은 26일 날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국회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냥 민주당 개헌안을 받아들이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조금 정부보다 조금 좀 융화된 내용이겠죠? 심지어는 그걸 다 설명하고 나면 바로 또 주말이 돼버리는군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자 그러면 어차피 의석 구조로 보면 이게 국회에서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 숫자로 안 될 거 아니냐? 안 되죠. 안 되더라도 국회에다가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60일 동안 머리 터지는 거예요, 그냥. 60일 동안 찬성이냐 반대냐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둘 중 하나예요, 딱. 찬성이냐 반대냐. 수정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설령 오자가 있어도 오탈자가 있어도 못 고칩니다. 오탈자마저도 오탈자도 못 고쳐요. 그러니까 국회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손 하나 못 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것도 자기 이름을 걸고 선택을 해야 돼요. 와 그러면 이제 이 야당 입장에서는 그냥 대통령안을 받거나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어떻게든 협상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할 텐데
원하는 게 되겠죠? 완전히 달라고 네. 그것도 불가능하다. 근데 결국은 아마 이 협의가 되면 좋고 네. 그다음에 발의가 돼서 통과되면 더 좋은데 네. 아마 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훌륭한 개헌안을 네. 가장 우리가 국민의 요구를 가장 완벽하게 담고 있는 개헌안을 발로 쳐버렸다는 여론을 안고 6월 13일 선거에 임하게 될 겁니다 아마. 네. 그리고 진짜 그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이미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동안 한 1년 6개월 동안 계속 논의를 해왔잖아요. 근데 자유당이 큰 네. 실책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들은 이걸 무조건 지방선거 뒤로 미루는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가지고 해오다 보니까 실제로 대통령께서 그냥 뚜벅뚜벅 기차 열차를 출발시켜버리고 시한폭탄 터지는 시계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거를 제거할 방법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6월 13일 폭탄 뻥 터지고 맞는 거야.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야당은 개헌하기가 싫어요. 이대로 아니, 가는 게 제일 낫거든요. 대선 때는 그렇게 개헌하자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돌아보니 네네. 이대로 가자. 개헌 뭐 더 큰 합의가 네. 이루어질 때 하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솔직하고 정확한 자세인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날짜 바꾸는 걸로만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꼬이는 거예요. 저 일각에서 특히 네. 이제 수구좌파 진영에서 그 자유당이 주장하고 있는 일단 지방선거 굳이 꼭 지방선거 때 해야 되냐 뒤로 미루자. 하나만 한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최장집 부류부터 해가지고 그게 또 일부 누구더라 김모모 씨는 네.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지금 이 지방선거 때 개헌을 밀어붙이는 게 우리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려는 꼼수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인간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머리가 나쁘면 공부를 좀 해야지. 현행 헌법 개정되면 우리 대통령님은 해당이 없어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핵심이야. 안철수도 그렇게 헛소리를 했더라고. 안철수 헛소리 보셨어요? 예, 진짜 머리 나쁜. 아니 헌법을 아예 몰라. 예. 그런 인간이 정치를 하고 야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임기 연장 개헌이라는데요. 그건 진짜 초등학생한테 얘기하면 초등학생이 부끄러워할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요. 제 본심을 말할게요. 정말 장기 집권하고 우리 대통령님께서 퇴임하신 이후에도 계속 집권하려면 내각제 개헌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한 우리 대통령님은 다시 대통령이 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걸 내각제로 바꾸면 대통령께서 퇴임하신 이후에 다시 총선 나오셔가지고 국회의원 배치 달고 민주당 총재 당대표 하면서 총리 하시면 돼. 그러면 20년, 최소한 한 20, 30년 우리 총리 하시면 된다고. 푸틴이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아베가 몇 년 했나요? 18년? 아베도 한 10년 되잖아요. 10년 넘었죠. 푸틴이 처음에 대통령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시작했다가 지금 총리로 지금 장기 집권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대통령이 다시 됐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도 사실 이원 집정부제 내각제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총리나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알겠냐 이 돌대가리들아. 그건 핵심이 알고 좀 떠들어야지. 좀 개헌 얘기로 들어가게 되면 안철수 쪽은 아무 생각이 없고요. 자유당은 저겁니다. 연동형 비례제. 지금 저 정부 개헌안에도 들어 있다고 하는 국내 비례 대표성 강화 부분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소선구제에서 벗어나면 그냥 딱 요 대구 경북 정당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결사 저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정의당에서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것이 그걸 받아주면 연기에 협조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개헌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은 그 부분을 취소하고 비례를 좀 더 강화시키자.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제를 받아주면 그 시기 연기에 이제 합의하겠다는 얘기죠. 전 솔직히 진짜 원래 내각제 소신이었거든요. 우리 대통령님 장기 집권 하려면 진짜 내각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각제 하면 우리 대통령님 퇴임하시고 나서 다시 총리로 집권하면 되거든. 그러면 야당은 할 게 없어. 내각제도 안 돼. 갑자기 혹 하는데요. 이혼제도 안 돼. 주민제도 안 돼. 그냥 이대로 가자 가는 거죠, 그냥 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회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의 발의안이 그냥 발의될 것 같은데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좀 간략하게 절차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제는 네. 그냥 국회에서 머리 싸매고 네. 60일 이내에 네. 할래 말래. 26일 날 그냥 날라옵니다. 네. 날라오면 무조건 60일 안에 그거 결정을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 아니 뭐 전략이라든지 뭐 국회가 할 수 있는 야당이 막 없어, 뭐 없나요? 없어. 25일까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 예. 근접해서 합의를 하거나. 그럴 수가 있죠. 예. 그렇다고 지금 내각제를 받아줄 리는 없으니 네. 그렇게 합의를 하는 여지가 있죠. 최소한. 안 되면 내각제 받아도 돼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니, 비례제만. 받아놓고 우리 대통령님 퇴임하시고 총리하면 되지. 그러니까요. 뭐. 정말 야당에는 5일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참 뭐든 할 수 있는 어떻게 이렇게 쟤네들은 안 된다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개헌이 정말 안 되면 이 권력 구조 개편은 좀 차치하더라도 이 어떤 국민권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분권 이런 쪽에 조금 더 방점을 찍은 그런 개헌을 하시겠다까지도 얘기하셨는데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게 실은 중요한 겁니다. 그게 네네. 뭐냐 하면 어떤 정략이나 전략 이런 게 아니라 네. 진짜로 가장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국회의 개헌특위가 지금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앞에 2번의 개헌특위가 있어서 네네. 그 부분이 충분히 연구가 되어서 예. 딱 공개만 하면 누구든 오케이 할 수 있는 안이 다 마련되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국회가 정부 형태를 정하기가 어려우면 그 내용으로 합의를 해주시라. 이미 다 얘기되어 있는 내용으로 지금 국회 그 개헌특위도 이 정부 형태만 의견이 있는 것이지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의견 일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대로 가자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국회가 그래 그 정부 형태는 빼고 나머지 부분만 하자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그걸 안 해서 지금 이렇게 또 한 방을 맞게 된 것 같네요. 그냥 쟤들 끝났어요. 자, 이제 개헌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과연 종착지가 어떻게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 뉴스 신세계도 지속적으로 이어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슈 프리즘이었습니다. 자, 언론 해부실 시간입니다. 자, 오늘 어떤 소식을 전해주실지 좀 궁금한데요. 예. 제목이 BBC 기자가 한국 언론들 좀 번역 좀 똑바로 하세요. 부끄럽습니다. 예, 갑자기 이거 부끄러워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네. 뭐 공손하게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투가 아니에요. 네네. 똑바로 좀 해라. 라는 경고의 뉘앙스를 가득 담은 기자가 기자에게. 예, 기자가 언론에게. 지난 3월 9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10일이 될 것 같은데요. 영국 BBC 방송이 트럼프와 북한의 대화 21세기의 정치적 도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 보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 천재이거나 공산주의다. 예. 공산주의자다. 예. 라는 표현이 첫머리에 네. 다음 뉴스예요. 요거 맨 끝에 단서가 붙어 있고 맨 뒤를 보면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 depending on who you speak to 라는 단서가 붙어 있죠. 네. 결국 어떤 사람은 외교 천재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자라고 하기도 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참 이렇게 극단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첫머리에 싣고요. 이 기사 내용 전체가 그러니까 제목이 도박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되면 엄청나게 좋고 못 되면 끝장인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해서는 벼랑 끝 작전의 달인이 되거나 잘 되면 안 되면 사기 장기판의 쫄이 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실패하면 벼랑 끝으로 다시 몰리게 되지만 성공하면 노벨 평화상을 탈 수도 있다. 이렇게 극과 극을 대비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국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하는 극단적인 두 평가를 예로 든 것뿐이죠. 근데 이 기사를 보던 로라 비커가 누구냐 하면 다 아실 거예요. BBC 서울 주재 기자이고요. 올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녕하세요 문 대통령님이라고 좀 어설프지만 뚜렷한 우리말로 공손하게 인사를 해서 나머지 그 기레기들과 너무 대비되는 자세로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그런 예의만 갖춰도 칭찬받아. 그러니까요.
그렇게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다음 질문 내용도 아주 핵심적으로 그렇죠. 좋았었고요. 이 기사를 처음으로 보도한 언론이 우리나라에 보도한 언론이 연합뉴스입니다. 그래서 연합뉴스에서 그렇죠. 연합뉴스는 정확히 보도를 네. 했어요. 국내에서는 지지자들이 외교 천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쭉 한 다음에 나라를 망치려는 공산주의자는 반대파의 표현도 방송으로 소개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반대파의 쓴 거죠. 네, 가장 정확하게 예.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뒤에 MBN도 이 보도를 받아서 똑같이 전제랑 똑같이 네.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뉴시스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뉴시스는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겼죠. 예,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라는 그 단서 없이 네. 그냥 BBC 방송이 나라를 파괴하는 공산주의 중 하나일 것이라고 저렇게 그냥 아무 단서 없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BBC가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게 돼버린 것이죠. 네. 이걸 보고 줄줄이 그냥 뭐 뉴스타운, 세계일보 순서대로 동아일보, 뉴데일리, 조선일보, 서울신문까지 그러니까 보면 제가 좀 더 봤어야 되는데 한국일보, 네. 뭐 한겨레, 경향은 아마 보도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네. 국민일보도 했는지 모르겠고 그 외에는 다 연합뉴스, MBN 빼놓고는 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 거예요. 제가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오마이뉴스가 저기에 명단 올린 게 어이가 오마이뉴스가 없더라고요. 예, 연합뉴스 나오자마자 아니, 아휴, 저러니까 한심하지. 아니, 너무 한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애초에 연합뉴스에서 잘못된 걸 썼고 그걸 다 받았다면 또 항상 하던 짓인데 이런 느낌도 드는데 제대로 된 보도가 있었는데 굳이 또 뉴시스가 잘못 보도한 게 쭉 베껴졌다는 게 참 이거는요. 네. 예, 이거는 언론의 기사 생산 시스템을 보셔야 되는데 네. 연합뉴스 보도는 일단 자극적이지 않잖아요. 네. 근데 뉴시스 딱 나오니까 자극적이죠. 재밌어. 클릭수 올라가. 말 된다. 문제는 타 언론사 보면요. 저기 기자가 쓴 기사가 아니에요. 저거 다 베껴 쓴 겁니다. 우라카이라 그러죠. 네. 베껴 쓰기. 누가 이 우라카이라고 쓰니 일본어 쓴다고 자꾸 뭐라 그러는데 그럼 영어는 왜 써요? 자, 하여튼 베껴 쓰기인데 네. 그냥 대충 긁어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클릭수 장사하는 그 기자들이 훨씬 더 선정적인 뉴시스 기사를 줄줄이 다 베꼈었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맞습니다. 예. 연합뉴스 기사와 뉴시스 기사를 두 개 놓고 뉴시스 기사를 쓴 거죠. 더 자극적인. 네. 그래서 이제 장사가 되는 기사. 맞습니다. 그게 본질적이고 네. 핵심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기자들이 영어를 못해서 그런다고 그 이제 웃자고 하는 네. 얘기일 뿐이고 영어를 모른다고 해도 연합뉴스의 최초 보도가 명확하게 그럼요. 정확히 보도를 하고 네네. 있고 이 정도 영어를 읽을 수 있는 실력들은 정규 네.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뒤에 어제 일요일에 이 기사를 쓴 로라 비커 기자가 트위터 아까 말씀드린 네네. 정신 똑바로 좀 쓰라는 그런 트위터를 올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그 디어 코리안 프레스라고 그러니까 디어라는 말을 붙였죠. 네. 보통 이런 말을 할 때는 평소에 우리 BBC에 관심 가져서 감사한다라는 말이 의례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런 거 없이 바로 친애하는 한국 언론인들 제발 제 기사를 똑바로 번역해 주세요. 내가 쓴 북한과에 대한 정치적 도박이라는 기사에서는 몇몇 매체에서 보도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즉 내가 한 얘기 아니에요. 그건 어느 우익 역사가가 한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천재란 말도 했어요. 너무 공산주의라는 말만 띄우지 마세요.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참 참 한심한 건데요. 네. 이런 이게 실수냐, 의도적인 거냐, 이거는 우리가 그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연합뉴스에서 최초에 정확하게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언론들 같은 경우는 연합뉴스를 주로 베꼈습니다. 연합뉴스 보통? 그냥 그렇죠. 쭉 긁어다가 컨트롤 C로 긁어다가 컨트롤 V 해놓고 살짝 만져가지고 기사 내보내는 짓을 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행태를 봤을 때 굳이 유시스의 잘못된 선정적인 기사를 쭉 옮겨다 썼다는 것은 이거는 의도가 개입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라 그러잖아요. 설령 그게 사실과 다르더라도 일단 이게 클릭 장사에 도움이 돼. 그냥 갖다 쓴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명백한 고의라고 봅니다. 네. 이게 기자라면 이 로라 비커 기자가
일단 우리가 그 작년에 그 우리 대통령 중국 방문하셨을 때 중국 방문에 대해서 가장 이 담담하고 네. 깊은 기사를 쓴 게 BBC였어요. 근데 그 뒤에 1월 1일 날 부임한 신임 지국장이에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엄청나게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죠. 가장 전향적으로 보도한 게 BBC였어요. 끊임없이 대통령을 거의 뭐 문파처럼 칭송을 해가면서. 그런데 BBC에서 공산주의라고 얘기했다? 자동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원문을 살펴보게 됩니다. 만약에 연합뉴스를 안 보고 뉴스만 봤다고 해도 원문을 봐야지 되는 거예요. 보면은 원문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원문 본 기자들 거의 없어요. 저는 100% 장담해요. 참 안타까운 게 저렇게까지 같은 언론인에게 지적을 받았는데 저걸 부끄러워할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말씀해 주신 대로 우락가리 하니까 내가 쓴 것도 아닌데 뭐 이럴 것 같고 뉴시스에서는 내 걸로 대박 났네? 그래서 오히려 뿌듯할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부끄러워해야 진짜 언론인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실시간 조회수 이렇게 막 올라가면 그거 보고 흐뭇해야 한다니까. 일단 욕이야 먹든지 말든지. 그럴 것 같아서 그게 더 우려가 되네요. 참. 어쨌든 부끄러운 진짜. 대한민국의 언론. 아니 하여튼 진짜 바이라인 기자 이름 없는 기사는 싹 기사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아유 진짜 문제야. 금지시켜야 돼 진짜. 그런 얘기도 이렇게 채팅창에 기자 이름 없는 기사는 기사로 등록 자체를 안 하게 법으로 규정을 해야 돼요. 근데 주요 매체는 다 기명 기사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기자한테 심지어 특파원 플러스라는 꼭지가 붙어 나오는데 그럼 그 기자들한테 항의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출처 없는 게 문제지.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정정보도 내지 명예훼손 소송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보도입니다. 어쨌든 저희는 언제쯤 좀 저희가 무시하지 않을 수 있는 언론 기가 아닌 그런 기자들을 많이 볼 수 있을지. 네, 솔직히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멀지도 않 지난 금요일에 그 대통령께서 부산 신항만 선언 방문하신 걸 보고 권 대표께서 분명히 이거 그 지방선거 지원이라고 쓰는 그러니까요. 제가 사례까지 지적을 들었잖아요. 대통령께서 울산에 유니스트 방문했을 때 그런 기사 나오는데 이번에도 그런 기사 100% 나올 거라고. 근데 진짜 나왔어. 박정희께서 정신 차려서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제가 절대로 100%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반반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심했던 것보다는 우리 언론들이 좀 정신 차려서 대부분 담담하게 사실 보도를 하는 경향이었습니다. 단지 월간 조선이나 조선일보는 살짝 약간 그런 뉘앙스를 띄워도 뭐 이번이 4번째 방문, 5번째 방문 따지면서 그런 뉘앙스를 띄웠지만 살짝 풍긴 정도였어요. 근데 딱 하나 노골적으로 지방선거 지원 행차다라고 보도한 언론이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프레시안입니다. 얘들은 요즘 완전 미쳤어. 어지간하면 프레시안에서 떠드는 거 별로 언급 안 하는데요. 이건 재밌기도 하고 요즘 미쳐 돌아가는 프레시안 중요한 경향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프레시안은 제목을 지선 격전지 부산 간 문 대통령 아낌없는 지원 약속. 무슨 얘기입니까? 지방선거를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지방선거 도움 주기 위해서 가셨다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악의적인 기사입니까? 그래서 혹시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제목만 이렇게 붙였다고 독자들이 오해할까봐 리드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은 등등해서 지역민심 다지기 나서 앞에 그림 보여주세요. 아니 저 멘트 중에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지역민심 다지기에 나섰다. 이거 지방선거 그럼요. 라는 겁니다. 부산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 리드에 이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지선 지원으로 본다라고 미리 못을 박은 겁니다. 약간 요즘 프레시한 느낌은 언론 문학관의 느낌이 조금 나서 뭔가 자신의 의도를 더 집어넣는 그렇네요. 그게 좀 언론사가 가장 피해야 할 게 기자 개개인의 그 주관적인 정리관이라든지 이걸로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제가 가끔 개새끼 어쩌고 하지만 제가 감정적인 표현을 쓰지만 내용은
철저하게 팩트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죠? 철저하게 팩트 기반. 근데 저는 특히 이번 대통령님 방문조차도 정략적으로 해석하는 거 철저하게 피하는 게 우리 UBC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매번 삼국지식 보도의 폐해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게 바로 저 삼국지병, 책사병, 정치병이에요. 저거는 정신병에 가까운 병이거든요. 세상 모든 만사를 저는 정략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저거는 병원 가야 돼. 그래서 혹시 저렇게 했는데 독자들이 아니야, 대통령께서 지방선거 지원 때문에 가셨을 리가 없어, 부산 신앙만 선언식 가신 것일 뿐이야 라고 생각할까봐 또 한마디 붙입니다. 이 부산의 지방선거 현황을 자세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도 안 믿을까봐 그래도 이 대통령의 부산 방문이 지방선거 지원이라는 주장을 안 믿을까봐 또 덧붙입니다. 참. 자, 앞서 아까 와, 울산 케이스를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은요, 프레시아는 그냥 대통령님 그 행보 자체를 그냥 지방선거 정치판에 갖다 놓고 기사를 쓴 거예요. 정치 기사를 쓴 거야. 더한 삼국지식 기사. 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래도 또 안 믿을까봐.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김부겸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대동하고, 이건 대동하고. 좁혀야 될, 그러니까 이 기사 쓴 기자가 여성분이라서 제가 심하게는 얘기 못하겠지만 이거 진짜 악의적인 거예요. 이 정도면 정신병이에요. 왜냐면은 대통령님이 앞으로 일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행보가 전부 지방선거하고 연결해서, 자, 어디 포항에 가면은 뭐 포항 누구 도와주러 갔다, 자, 강릉에 가면 누구 도와주러 갔다, 계속 그렇게 기사 쓸 거야? 그 다른 언론은 그 부분에 대한 야당의 비난을 언급하는 정도로 처리를 하는데, 그건 정상적인 것으로 봐야죠. 너무 크게 그걸 부각시킨 문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리즈너블하게 다 처리를 했다고 봅니다. 근데 프레시아는 노골적으로 자기가 이 행사가 지방선거 지원이라고 못을 박아놓고 그 사례를 계속 들어대는 거예요. 더군다나 마지막 문단은 뭐냐면 김부겸 장관을 대동하고 2.28 행사에 참석했다고 해놓고 단 3월 15일 김부겸 장관이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래서 아쉬워 죽겠다는 식이에요.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2.28 행사가 지방선거 지원이 안 되게 돼버린 거죠. 아니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님은 김부겸을 도와줬는데 김부겸이 불출마했다, 이 얘기예요. 그래요. 참 그러니까 저렇게 기사를 쓰고 싶냐고. 끝까지 대통령의 지방 행사가 다 지방선거 지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제가 이걸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냈던 게 생각이 났는데, 트럼프는 지금 공화당 선거 유세를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통령의 선거 유세를 못하게 하잖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얼마나 위선적이냐면은 대통령이 말과 어떤 행동으로, 동선으로 자기가 소속한 정당을 지원을 못해. 근데 이명박 박근혜 한 짓을 보세요. 뒤로 국가 권력 기관을 활용해서 부정선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 의무라는 것은 그런 불법 선거를 못하게 하는 게 핵심이지, 대통령이 자기 당을 지원도 못하게 하는 거, 그게 문제 아닙니까? 트럼프처럼 지원 유세하고 해야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헌법소원을 했던 부분은 선거법에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가 있죠. 그러나 선출직 공무원은 그 자체가 정치인인데, 정치인 정치 의사를 제언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취지였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막 하잖아요. 같은 선출직 공무원인데도. 근데 단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 선거장만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형평이 안 맞는 것이죠. 그 내용을 지적한 것이고, 저는 대단히 옳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게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할 일이 있을 겁니다. 이거 약간 격가지로 이야기한 거고. 어쨌든 지방선거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식의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질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골수 편집국장님께서 많이 다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언론 해부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칭찬합시다. 어떤 분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송영무 국방부 장관입니다. 뉴스 다 보셨겠지만
국방부에 있는 간부 식당 폐쇄 명령을 내렸죠. 네. 그리고 간부들도 앞으로 병사들이 먹는 군의 식당에서 밥 먹어라. 그리고 장관인 나도 군의 식당에서 밥 먹겠다. 네. 이거 대단히 혁명적이죠. 사실 그 위계가 굉장히 중요한 군대에서는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큰일인 것 같은데요. 사실 최근에 좀 송명록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좀 네. 이렇게 비판도 있고 말 실수도 좀 있었고 했었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송영무 장관은 사실 과도하게 지금 비판을 받고 있고, 예. 그 뭐 언론한테 약간 타깃이 된 이유가 이 장관께서 군인 그만두고 민간인 생활을 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8년 정도 민간인으로 지내다가 이제 장관으로 복귀하셔가지고 사실상 민간인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격가지인데 근데 그래서 말씀이 조금 자유분방하세요.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언론은 약한 고리라고 생각해서 자꾸 공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언론 기사를 토대로 우리 대통령님 지지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 비판에 같이 가세해서는 안 된다. 그건 참 바보 같은 짓이다. 왜냐면은 대통령님을 신뢰한다면 대통령님께서 어쨌든 지금 계속 같이 일을 하시는 참모들, 장관들에 대한 비판은 조금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다. 근데 정말 명백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정현백 장관이 자꾸 소환이 되는데 정현백 장관이 욕을 먹었던 이유는 대통령님이 임명한 탁현민 행정관 인사에 자기도 임명된 주제에 오지랖 넓게 주제 파악 못하고 탁현민 행정관 자르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욕 처먹어야죠. 그런 거는. 그 뒤로 하여튼 자제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명백한 거 우리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함부로 왈가불가하고 대통령한테 대들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 언론이 비판할 때 우리는 보호를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인데 어쨌든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혁명적인 변화를 지금 이끌어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면에서 다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변화가 빨리 일어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점진적으로 부분에서 확실히 변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서 하루하루 좀 변해가는 과정에 기분이 좋아지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 뉴스 신세계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오늘 이후 방송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네. 오늘 오후 5시 정치부 회식 방송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뉴스 신세계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